안녕하세요. 류금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먼 것까지 제 세션을 들으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NDC에 예전부터 되게 참여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으면 참 참여하기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 많거든요. 이제 게임 만들기 전에는 이제 NDC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게임이 결과가 안 좋으면 욕먹기 십상이고요. 이제 게임을 만들고 난 후에는 이제 또 너무 바빠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제 뭐 요청도 있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세션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 요즘 분위기 보아하니까 내년에 NDC가 있겠죠? 내년에도? 네, 혹시 없을 수도 몰라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살아남는 서브컬처 게임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서브컬처 게임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브컬처 중에서도 적어도 이제 메이저 퍼블리셔에서 서비스를 할 만한 산업화된 메이저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디라든가 개인 개발 서브컬처 게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산업화된 메이저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어떤 반짝이는 컨셉이라던가 재능이라던가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메이저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완성도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 이제 뭐 컨텐츠의 양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개발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져야 메이저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뭐 다양한 게임 개발자분 학생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뭐 이제 서브컬처 게임 언젠가 서브컬처 게임의 디렉터 혹은 프로듀서를 맡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실망하시거나 하실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라고 뭐 화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구나 하고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랜드 체이스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처음 게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엘소드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나디 게임즈를 공동 창업을 해서 클로저스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역시 이제 넥슨에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지금은 나디 게임즈를 퇴사해서 현재 이제 스튜디오 비사이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카운터 사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넥슨 서비스 게임만 3개째를 지금 만들고 있게 됐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임 개발자는 아니고 업계에는 이제 뭐 저보다 되게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만든 게임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게임들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인 플레이가 이제 액션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서브컬처의 코드를 가진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제가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만든 게임들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2019년 현재까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한 10년째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성공한 게임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이제 이 세션에서는 성공한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를 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마다 그 기준도 다르고요. 당연히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 성공한 게임일 수도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논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세션에서 제가 성공한 게임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그건
살아남는데 성공한 게임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제가 게임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을 한 게임에는 이제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PC 게임 시절이었고요. PC 게임은 아시다시피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지금처럼 엔진이 굉장히 발달한 때도 아니었고 또 뭐 퀄리티라던가 그래픽적인 요구사항이 물론 지금이 더 높긴 합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올리고 오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난관을 다 뚫고 오픈을 했다면 그 게임에는 뭐라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 개발자들끼리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 환경도 더 좋아지고 소규모 개발도 가능해지고 했기 때문에 오픈 자체는 옛날보다는 훨씬 좀 쉬워졌죠. 하지만 오픈하는 게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은다면 살아남은 게임에는 뭐라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다못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라도 배우면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살아남는 게임의 기준이 뭘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최소 5년 이상 서비스하면서 의미 있는 수의 유저를 유지할 만큼 대중적인 게임,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석 달 만에 서비스 종료한 게임을 살아남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뭐 10년, 20년을 켜놓을 서비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액티브 유저가 100명도 안 되는데 뭐 그냥 서버만 열어놨다고 해서 그걸 살아남았다고 할 수도 없죠. 게임으로서 기능을 할 만큼 유저들이 계속해서 플레이하면서 최소한 5년은 살아남은 게임, 그 정도로 대중적이라야 일단 살아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을 만드는 데 돈이 들죠. 기존 개발비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려고 하면 개발팀이 유지가 돼야 되죠. 네.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게임,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돼야 살아남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메이저 게임 개발을 위한 팀 구성원 수가 얼마쯤 되느냐. 물론 이거 천차만별이에요. 사람 팀마다 다르고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겪으면서 봤을 때 아무리 안 돼도 40명은 있어야 메이저라고 불릴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린 30명을 만들었는데 20명을 이런 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보통은 100명, 200명 수준의 팀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여기 넥슨에서 계시는 분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만드시면 뭐 프로타입 시작해도 3, 40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 이제 뭐 프로덕션 들어갈 때 되면 100명 단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여러분이 뭐 게임 만드는데 40명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메이저 게임들을 보시면 뭐 스테이지가 100개 정도 있고 뭐 캐릭터가 뭐 100마리 정도 있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100개 이상의 몬스터와 스테이지와 캐릭터를 그려야 되고 모델링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이 1년, 2년에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멤버스가 나온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국가의 담당자 한 2~3명만 붙어도 10개국 하면 20~30명이 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되고요. 개발 기간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적어도 메이저 게임이라면 2년에서 3년의 개발 기간은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기 여러분이 처음 게임 개발을 맡으셔서 2년 만에 메이저 게임 개발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져줬습니다. 난 정말 게임을 잘 만들었어. 빨리 만들었어. 나는 정말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오롯이 달려서 완벽하게 게임을 잘 만들었어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7년, 8년, 10년씩 게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연봉입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우리 회사 연봉을 갖고 오기도 그렇고 다른 회사 연봉도 다 민감한 문제고 해서 그냥 잡코리아에서 넥슨 코리아 평균 연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넥슨 계시나요?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잡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넥슨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받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최빈수 구간이라는 거죠. 연봉 구간은 4천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뭐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작은 회사는 이거보다 더 적게 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이 넥슨에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4천, 5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거보다 돈도 적게 주고 작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임 회사에 가는데 똑같은 돈 받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스펙, 동일한 경력,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연봉 그 자체는, 복지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연봉 그 자체는 사실 작은 회사에서 더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똑같은 나는 신입이고 너도 신입인데 뭐 대기업에서 더 많이 받았다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견 개발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냥 싼 사람들 고용해서 뭐 많이 만들래. 이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좋은 사람이 만들어야 좋은 게임 만듭니다. 네.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대략적으로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40명의 개발팀으로 2년 동안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1인당 인건비가 4천이고요. 자,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복지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겠죠. 책상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요.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요. 보통의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팀에서 연봉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요. 1.5배 정도면 좀 작은 편이고요. 좀 넉넉한 회사에서 2배 정도까지 추산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보죠. 일단 그렇게 하면 1인당 1년에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40명이 되면 24억이 되고요. 2년 동안 개발하면 48억이 되죠. 네. 근데 여기 48억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네. 당연히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팀 유지를 위해서 매달 2억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목표는 이겁니다. 2년 오픈하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서비스를 해서 개발비를 우리가 빚졌잖아요. 지금 48억. 네. 갚아야 되잖아요. 네. 자, 갚는 게 목표일 경우에 매달 벌어야 될 최소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 벌어야 되는데 보면 기존 개발비를 한 달에 2억씩 갚아 나가야 되고요. 2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지금 개발팀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2억씩 들고요. 그러면 합산 4억이 나오죠. 네. 한 달에 4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4억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사가 벌어야 되는 총 매출이 얼마냐? 자, 메이저 퍼블리셔에서 퍼블리싱 할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개발사가 가져가는 쉐어링 비율은 30%보다 적습니다. 구글에 30% 떼가고요, 퍼블리셔스 떼가고요, 세금 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30%가 안 돼요. 그 말은 4억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 한 달에 12억 이상의 총 매출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는 날이나 평일이나 여러분 아프다 건강하거나 매일매일 4천만 원씩을 벌어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기준으로 대략 20에서 25위를 2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글로벌에 진출하셔서 대박이 나시던지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는 굉장히 경직된 케이스고요. 많은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을 갚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난 뭐 서비스 하다가 뭐 외국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을 더 적게 개발할 수도 있고 빠르게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브컬처 게임에 디렉터나 PD를 목표로 한다면 팀원 자기 자신도 물론이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몇 년간 따라준 팀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내겠다는 책임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하다 말면 만들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살아남는 기준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돈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은 가차만 열심히 넣자. 가차만 열심히 넣으면 돈 벌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영화는 저는 대중상업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다수가 공감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핵심은 다수고요, 욕망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좋아하는 게임, 나 혼자 좋아하는 작품 만든 걸 대중작품이라고 하진 않죠. 적어도 대중예술이라고 한다면 대중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풀이 좋아해주는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해야 돼요. 나 혼자 재밌으면 안 되고요. 혹은 내 친구들 3명 재밌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욕망을 자극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소비하는 모든 컨텐츠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어요. 이 욕망이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폭력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도덕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도덕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돈도 쓰는 거죠. 욕망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컨텐츠는 적어도 대중상업 예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저기 절에 가셔서 이렇게 불경이나 읽고 하시면 되지,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진 않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차만 내고 돈만 벌면 되느냐, 그렇게 욕망만 있는 작품을 만들면 되느냐 하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망뿐인 작품을 만들면 최고의 대중산업 예술이 될 수도 없고요, 살아남기도 어려워요. 자, 여기 영화 3개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역대 박스 오피스 1, 2, 3위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제가 앞에서 욕망뿐인 작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좀 그래 쓰진 않았는데, 욕망뿐인 작품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른 거 있으시죠? 성인용 로맨스 영화들입니다. 아주 순화해서 얘기하면, 네. 그런 작품들도 살아남고는 있죠. 그런 작품들의 시장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작품이 왜 살아남을까요? 그런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제작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싸요. 여러분이 뭐 비디오, 요즘은 비디오 대여점이 없지만 이제 뭐 비디오방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성인용 로맨스 영화를 10억 달러를 들여서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회수가 될까요? 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요, 이것도 로맨스 영화고 이것도 로맨스 영화고 저것도 로맨스 영화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는 이제 뭐 역사물이고 이건 타이탄 뭐 팩션이고 저거는 SF물인데, 보시면 다들 로맨스물이고요, 다들 인간 간의 관계를 다룬 겁니다. 그래야만, 결국 제가 싶은 말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만 좋은 상업적 성공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중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을 겸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최소한 구글 플레이 25위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할 책임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PD나 디렉터라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좋은 성공을 하는 작품의 발끝이라도 쫓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서브컬처 게임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고요, 두 번째는 매력입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재미. 내가 이 게임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게임으로 유저들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자기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이제 엘소드나 클로저스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이 게임을 왜 만들었냐면요, 회사에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시장에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싸우는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PC 온라인 게임은 거의 없었고요, 아니면 콘솔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턴제 게임이거나 아니면 SD 캐릭터가 나오거나 뭐 다양하게 달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난 내가 정말 느끼고 싶은 재미가 있는데 이걸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소드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주요 재미라고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딱 박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시간 전투를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PC 게임에도 턴제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실시간 전투를 해보자. 그리고 화려한 필살기 써보자. 애니메이션 보면 필살기 주인공들이 멋있는 거 쓸 때 내가 제일 카타르시스를 얻는데 왜 게임에서 그런 거 안 보여주냐. 멋있게 써보자. 그리고 캐릭터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횡스크롤로 카메라를 잡아보자. TPS는 등짝밖에 못 보니까 캐릭터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횡스크롤로 했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오니까 해보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미를 주자라고 명확하게 박아놓고 설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클로저스를 만들 때는 엘소드에다가 8등신 멋지고 쭉쭉 빵빵한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지금은 사실 8등신 캐릭터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엘소드를 만들 때만 해도 사람들이 8등신으로 만들면 타격감이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듣고 싫었는데, 이 얘기가 손발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 타격감을 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클로저스에서는 분명히 나처럼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다가 현실을 배경으로 한 어반 판타지 작품이 없기 때문에 어반 판타지 작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정확하게 실시간 액션을 하는 온라인 메이저 서브컬처 게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클로저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클로저스 때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력인데요. 매력이 뭐냐면, 매력은 재미와는 달라요. 재미라는 게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재미라는 건, 합리라는 게 뭡니까? 이치에 합당하다는 소리죠. 이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빠른 공방전을 하는 게임을 좋아해. 그래서 이 게임은 빨라서 좋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나는 뭐 턴제 게임을 좋아해. 이 게임은 턴제인데 뭐 전략이 굉장히 좋아.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매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매력이 있는 컨텐츠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은 팬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컨텐츠의 매력 전략이라는 걸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저는 아이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가수예요. 가수지만 앨범이 이 아이돌의 모든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이돌의 모든 게 컨텐츠가 되죠. 이 사람의 사진, 이 사람의 대화, 이 사람의 예능, 이 사람의 뭐 말, 세계관, 요즘 세계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즐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아이돌의 팬이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가수가 음반을 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이 가수의 팬이라면, 내가 이 가수의 음반의 팬이라면 음반이 좋아요. 그럼 사요. 근데 그 다음 음반은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사죠. 노래가 별로니까 그 다음 음반 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번엔 안 사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이돌의 팬이라면요, 음반이 좋고 나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네.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내가 매력을 느끼는 아이돌이 뭔가를 냈으면 그걸 응원하는 거예요. 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팬덤이고요. 물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돌이든 가수든 저희 게임 개발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때도 있죠. 이번 업데이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번 앨범이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죠. 반드시 제2, 제3의 도전을 해야 되고요. 이때 팬덤층이 공고하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중요하다. 캐릭터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캐릭터 정말 중요해. 이런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이 팬덤을 만들기 가장 좋은 컨텐츠가 바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캐릭터 만드는 전략들 많이 들으셨죠? 왜 중요한지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캐릭터야말로 서브컬처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이 감정의 터치를 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게 바로 캐릭터 컨텐츠 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다른 장르에는 이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크소울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다크소울은 캐릭터에 대한 팬이 아니죠. 그건 이제 뭐 난이도 그 자체에 대한 팬덤이 있을 수 있죠. 뭐 다키스트 던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뭐 액션이라든가 뭐 데빌 메이 크라이처럼 액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계관 그 자체에 팬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장르에서는요. 하지만 서브컬처에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서브컬처에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브컬처에서 제일 좋은 컨텐츠는 캐릭터다. 이런 팬덤을 만들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첫 번째 전략 뭐냐? 비주얼입니다, 여러분.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다 필요 없고요. 매력적인 비주얼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뭘로 평가하나요? 당연히 외면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내면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을 알아가야 내면은 보이죠. 일단 비주얼이 별로면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좋습니다. 현실성이 매력을 만들 수 있다면 좋아요. 하지만 매력은 난 모르겠고 현실적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건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어차피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람 손에서 파이어볼 나갔는데 그게 무슨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는 마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파이어볼 쏠 수 있어요. 이건 개연성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빠져들려면 아무렇지 않아요. 왜 이 캐릭터 이런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무대에 올라서는 아이돌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입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기 위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주얼을 만들고 있죠. 비주얼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은 항상 캐릭터의 비주얼을 만들 때 이 캐릭터의 매력으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냐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 귀여움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멋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두 번째 전략은 세계관, 월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설덕하지 마라, 뭐 세계관 설정 짜지 마라. 여러분 뭐 그럼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세계관은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정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설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이 작품의 팬이 된 후의 사람들이에요. 월드의 존재 이유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세계. 이 캐릭터가 뭔가 보여주려고 해. 여러분들이 다 목표가 있겠죠. 이 캐릭터의 고뇌를 보여주고 싶어해. 이 캐릭터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해. 그런 게 있겠죠.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설정을 해서 그 세계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클로저스 때 제가 이제 저희 게임의 세계관 목표는 알고도 속아주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클로저스 때는 아마 지금은 그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서울이 배경인 게임이었거든요. 현실 서울이 배경인 게임이었거든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 마블 게임이었나? 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마블 영화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오늘 개봉했는데 여러분 여기 세상에 정말 아이언맨이나 헐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없죠. 없지만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직접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겠죠?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니들이 하는 뻥 내가 다 믿어줄 준비가 됐어. 나한테 뻥 쳐봐. 거짓말 해봐. 적어도 유저들은 그런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뻥을 치더라도 성의 있게 쳐야겠죠,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로저스 때 목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든 목표는 이게 가짜라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일이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정을 유저한테 전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캐릭터들한테도 우리가 있는 편상복을 입히고 캐릭터들이랑 대화도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대화를 하고 캐릭터들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클로저스 때 세계관 전략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계관을 짠다면 캐릭터를 얼마나 더 매력적이게 보여줄 수 있냐 하는데 가장 방점을 찍고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이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모델링을 한 캐릭터는 아직까지는 마네킹이에요. 그냥 예쁜 애 정도. 아직 아무런 매력도 없죠. 네. 하지만 여기에다가 생명을 부여하고 싶으면 뭘 하느냐? 이야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어반이든 판타지든 SF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런 소재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1000년 전에 마족과 신족이 싸웠는지 천사와 악마가 싸웠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000년 전에 마족과 신족이 싸운 스토리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1000년 전에 신족과 마족이 싸운 건 알겠어. 근데 그 틈바구니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내가 알고 싶은 캐릭터가 그 틈바구니에서 뭐 했는데 전쟁에 나서 피난을 갔는지 사랑을 했는지 고뇌가 있었는지 친구를 저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게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이건 셰익스피어부터 100년, 1000년 동안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여기 뒤에 잘생긴 가수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워너원 리더 윤지성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잘생겼어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래요.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27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데뷔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워너원에 나와서 마지막 기회로 워너에 나와서 화려하게 성공을 했죠. 지금 굉장히 인기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에 깊었어요.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운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가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거의 아이돌 생명의 마지막이 될 정도의 나이까지 갔다가 이런 최후의 기회를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뛰어난 본인의 재능을 개화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볼 때 그랬었습니다. 잘생긴 가수들 많아요. 지금 많죠.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분은 적어도 저한테는 하나의 스토리를 줬죠. 저한테는 캐릭터로서 각인이 됐어요. 인간 승리의 주역이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예쁘고 그냥 갖다 놓으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와 차별되는 게 무엇이냐, 차별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미와 매력은 다른 거고요. 이 게임의 재미와 매력이 이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팬덤을 만들기 가장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이고요. 좋은 캐릭터를 만들려면 비주얼과 월드 그리고 스토리를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그런데, 그래서 앞에 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카운터 사이드라는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네. 제가 원래 추정 뭐 이렇게 예측 이런 거 안 합니다. 보통 안 맞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미래에서 굳이 제가 작두를 타보자면 아마도 비실시간 게임에서 뭐 턴제 이런 거겠죠. 뭐 실시간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도 SD 캐릭터들을 중심해서 8등신 캐릭터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형 게임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온라인 게임이란 말입니다. 네,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마도 유저 간 인터랙션이 싱글보다는 유저 간 인터랙션이 강하게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PC 게임이 이랬어요. 옛날에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성능이 부족할 땐 다 게임 비실시간 턴제로 게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파랜드 택틱스 같은 거 하던 시절이었는데 턴제 게임이었고요. 인게임은 성능 기술이 나트적인 노하우가 부족해서 SD 캐릭터로만 다 구현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냐? 근데 하지만 PC처럼 안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터치 방식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이런 건 절대, 여러분 제가 아까 미래를 추정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에 아날로그 외장 스틱이 대중화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 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만드실 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거스를 수 없는 걸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나는 아날로그 스틱으로 섬세하고 빠르게 조작 입력을 해야 되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대박이 나겠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터페이스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까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구간이 있어요. 인간이 어떨 때 카타르시스 재미를 느낀다. 근데 여러분이 거스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렇지만 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임을 만들겠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거스를 수 없는 것에 힘을 더해서 더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영향을 받는 게임을 만들겠어. 피지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임에서 모바일에서 일단 입력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게임 디자인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레이턴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모바일 게임 레이턴시 좋지 않잖아요. 근데 레이턴시 되게 민감한 게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게임이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보통 게임 해보면 잘 안 돼 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스르지 않는 것은 거스르지 말고 좋은 것에, 강한 것에, 강점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 어떤 재미를 추구하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게임 이제 그래서 제가 실시간 액션 게임이고요. 이제 8등신 인게임 캐릭터를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작은 별거 없어요. 간결한 조작으로 중대규모 전투, 많이 나와서 싸우면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아까 재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시간 액션, 8등신 게임부터 중대규모 전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유가 있는 전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조작은 간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모바일 게임의 재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바로 풀 패키지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PC 게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제일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LOL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요즘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재미 요소가 있어요. 뭐 채집하는 것도 재밌고요. 뭐 건물 짓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견제하는 것도 재밌고 뭐 다 재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언제 제일 열광하느냐? 중앙 한타 할 때 제일 열광하죠. LOL도 마찬가지예요. 뭐 라인전 다 재밌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언제 열광하냐고 하면 중앙 한타 싸움 할 때 제일 열광하죠. 그런 가장 재밌는 요소를 캐치해서 이걸 얼마나 간편하고 빠르게 인스턴스화 할 수 있냐가 모바일 게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네, 구체적인 거 게임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게임이 별로 성과가 좋지 않겠죠. 네, 두 번째로 카운터 사이드를 만들면서 앞에 얘기했던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매력을 추구했느냐. 제가 이제 클로저스라는 걸 만들 때는
이런 류의 서브컬처 장르 게임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적어도 메이저, 한국 게임 중에 메이저에서는요. 그래서 장르의 클리셰를 그렇게 도입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고 우리는 왜 싸우고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녀전선도 있고 벙라망론도 있고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이 여러분 대중들에게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장르의 클리셰라는 게 있습니다. 장르가 만들어온 이 매력을 만들기 위한 클리셰들이 많죠. 쌓아온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저스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대의 이능력자라는 매력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의 초능력자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싸울까 이런 것들이 클로저스의 신선한 매력 요소 지금 신선하지 않지만 지금은 뭐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잡고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현대 전장의 이능력자라는 컨셉을 잡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칼 하나로 대륙을 쪼갤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는 저희 게임에 없고 무난하게 일반인들보다 꽤 강한 초능력자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통 초능력자들처럼 뭐 지구 방위군 나 3초 만에 죽고 초능력자들끼리 싸우는 이런 게임은 되지 않겠죠. 당연히 전차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일반 보병 부대의 서포트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초능력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게 뭐 저희 모바일 게임 특성상 아주 사실적인 그래픽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이미지적으로 내 감정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밀리터리도 좋아하고 미소년도 좋아하고 애들이 같이 싸우는 거 보고 싶고 초능력자가 탱크를 뽀세는 것도 보고 싶지만 탱크 부대로 초능력자를 밀어버리는 것도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감정에 터치되는 부분을 터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캐릭터 군상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클로저스 같은 직접 조작형 1인칭 게임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내가 조작하는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수집형 다수 캐릭터 게임에서는 사실 다른 캐릭터 이야기를 보여주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캐릭터들의 여러 고뇌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매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게임이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큰 틀에서 아마도 모바일 게임의 주류도 PC 게임처럼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바뀌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거스를 수 없는 건 거스르려 하지 마시고 순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미와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든 작품의 구체적인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컬처 게임 만드는 디렉터, PD 여러분들 지망생 혹은 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팀원이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게임 만들 때 항상 이 게임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게임인지 물어보세요. 당신도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게 기대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건 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임이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치 판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FPS 게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FPS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좀 더 빨리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달리기가 빠른 게 재밌는지 느린 게 재밌는지. 제가 뭐 전략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헥사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사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타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더 재밌는 건지 이게 더 재미가 없는 건지. 여러분이 만약에 디렉터나 PD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장르나 소재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가치 판단이 가능한 사람한테 물려주십시오. 아니면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장르나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게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로 동료고 둘째 동료고 셋째 동료다. 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팀원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료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어떤 투자자가 한 10억을 갖다 주고 100억을 갖다 주고 야, 이제 게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걸로 좋은 사람들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동료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 동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학교 다닐 때 보시면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보시면 막 맨날 게임 만들고 뭐 지금 아직 좀 어설프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딱 봐도 알아요. 친해지세요.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시고요. 친한 척 하시고요. 커피 사주시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드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뛰어나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시고 그 사람이 내 동료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돼줄 겁니다. 네. 다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PD나 디렉터를 하다 보면 점점 머리가 하늘 끝으로 가서 안드로메다로 넘어가게 돼요. 저기 가야 돼요. 막 이것도 놓고 싶고 저것도 놓고 싶고 막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자. 레이드 50개 넣자. 얘기하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저기 팀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가 나요. 감히 내 말에 반대하다니.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본성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반드시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팟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한 번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와서 팀장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내가 화가 나지만 제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요. 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의 파트너, 나의 메이트를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면 여러분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래요. 여러분의 게임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 게임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산업화된 게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나가면 수십억 빚쟁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와 함께한 인생을 걸고 몇 년간의 인생을 걸고 한 사람들도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죠. 정말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 개발 책임을 지게 되면 그렇다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거스를 수 없는 것을 거스르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드세요. 이 좋아해 주는 게 게임 해보고 이거 존만 게임이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아마도 살아남는 게임을 만들기에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